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제 수행평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토론을 준비를 했는데, 이 분쟁이 워낙에 또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이게 한 가지 요인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선생님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핵심 민족 구성이 바로 유대 민족이잖아요. 이 유대 민족은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쭉쭉쭉쭉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어떤 인식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유일신을 믿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원래 이라크 쪽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제 너한테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국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흡수를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유대 민족은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기원 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리스에 이어서 로마 제국이 나타나잖아요. 이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 나가는 과정 속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병합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던 유대 민족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떠돌게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자체가 이제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간 유대인들도 있었고, 러시아 지역으로 간 유대인들도 있었고, 아프리카로 간 유대인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종교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계속해서 정착을 하는 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유럽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또 2등 시민으로 전락을 해요. 왜냐면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었었기 때문에 그 유럽 국가들에서 어떻게 보면 좀 깔보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도 뭔가 좀 우리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19세기쯤에 프랑스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교 장교 뒤레피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프랑스에서 군사 기밀이 갑자기 유출이 된 거예요, 독일 쪽으로. 그랬는데 이제 뒤레피스가 이걸 흘렸다라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사실 뒤레피스는 무죄였거든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짓 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취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헤르츠리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헤르츠리 또 유대인이야.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유대인들만의 국가를 새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지에 다시 가서 그 유대의 국가를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로 시온주의라고 하는데, 이 시온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언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시온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온주의를 넘어가게 되면서 국가를 세워야 된다라는 이념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이 유대교가 이 종교에서 플러스 정치화가 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온주의를 생각을 갖는 유대인들이 점점 좀 모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떤 집단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근데 또 이 시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쯤이 맞아 산업혁명이 되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하던 시기였는데, 중세 시대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당시 유럽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금융업을 주로 종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금융업에서 종사하는 일부 유대인 가문들이 돈을 엄청 벌게 돼요, 이 시기에.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가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금도 굉장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 가문인데 돈이 한 국가의 예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로스차일드 가문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금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재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조금씩 땅을 사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제 지금 어디예요? 여기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여기에 땅을 조금씩 삽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조금씩 사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을 느끼진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도 이 시기에는요,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 이 팔레스타인 국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리아의 어떤 그 일부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이 오스만 제국이랑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중 계약을 맺어서 이 오스만 제국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이 영국 측이 아랍 국가랑 접촉을 하는데, 이제 이 아랍 국가라는 것은 여러분 그 오스만 제국이 여기에 당시에 터키뿐만 아니라 정말 이 전체 이란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각 민족들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면 너희들만의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아랍 국가들한테, 아랍 애들한테. 그래서 아랍 애들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 우리 오스만 상대로 싸운다 이렇게 된 거고, 두 번째로는 또 유대인한테 야 만약에 너한 좀 돈 좀 주면은 우리가 여기에 독립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게, 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영국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이기면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이 패배를 하면서 얘네들이 뭔가 영향력을 잃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승전국으로서 좀 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 계약을 맺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했고, 이제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아랍도 국가 세우고 싶고 유대인도 국가 세우고 싶잖아. 어떻게? 여기에서 영국이 유대인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스차일드 가문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조금 더 영향력을 넓히면서 점점점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또 2차 세계대전이 여러분 터지잖아요. 그때 또 여러분들 배웠지만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학살을 당하는 홀로코스트가 또 독일을 중심으로 또 폴란드를 중심으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 학살을 피해서 점점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예 홀로코스트가 발발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요, 그것마저 막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치 정권이 그 유대인들이 출국을 못하게 막거든요. 여권 다 없애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떤 경로로든 탈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은 또 끝났고 유대인들이 그동안의 어떤 힘을 계속 모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촌을 만들어서 텔아비브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건국합니다 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당시 대부분의 연합국들은 이스라엘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나치의 이 홀로코스트가 너무나 잔혹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관했던 그 미안함을 담아서 이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어때요, 여러분? 점점점 영토를 잃어가는 거잖아요.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정착촌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야 이거 국가를 세우는 것까지 좀 에바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유엔에서 야 그러면 조금 우리 이스라엘 애들이 살 수 있게 조금만 땅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엔 분할 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1년 사이에 굉장히 팔레스타인의 영토가 줄어든 거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던 차에 바로 이집트를 필두로 한 5개 주변 국가들이 야 이건 안 되지 라고 반발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이 바로 인접 국가였던 이집트와 같은 국가들이 영향력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종교도 안 맞고요. 그리고 요르단이나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런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5개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1차 중동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아랍인들이 막 전쟁에 별로 경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합도 안 맞아.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패배를 했죠. 이스라엘은 이미 2차 세계대전 이 시점부터 영국하고도 계속해서 연합을 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이 정착촌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군대를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걔네들의 실력이 좋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때 같이 작전하자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졌어 얘네가. 그리고 나서 7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지만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자꾸 이기니까 아랍 국가들이 석유를 아예 제한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석유 파동까지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해 지역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전쟁을 할 때마다 지니까 자꾸 이스라엘이 이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팔레스타인의 이 서한 지구랑 가자 지구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점점 밀려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래서 미넨 올림픽 같은 독일 올림픽에서 검은 9월달이라는 극단주의 조직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선수단과 코치를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미넨 올림픽 테러 1972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당시에 이 검은 9월단은 심지어 3명의 테러범이 살아남아서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 왜? 팔레스타인의 이 문제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이를 계기로 전 세계가 집중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좀 절실했다.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테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무슨 죄냐, 선수단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심지어 그 이스라엘 선수단 중에 몇 명은 역도 선수인가? 그 사람은 원래 미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어서 이중국적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한순간에 죽은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해졌겠죠. 그래서 이 반감이 점점 더해지면서 이제 증오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더 이상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검은 9월달을 색출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테러범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내겠다 하면서 그거랑 연관되거나 혹은 앞으로 테러 가능성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무차별로 이 이스라엘 측에서 잡아내게 됩니다. 혹은 죽이거나 암살을 하거나.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민간인이 이유 없이 또 죽게 돼요. 오해를 받고. 그래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 그 작전은 더 이상 하지 않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복수를 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87년에 팔레스타인의 어떤 한 소녀가 그 이스라엘의 정착촌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 아이에 의해서 권총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처벌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그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의 민중들이 대대적으로 화가 나게 되면서 항쟁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의 인티파나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정말 총을 들고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돌멩이 가지고 싸워요. 그러면서 대부분이 이 팔레스타인의 주민들 중에서 대부분이 소녀나 소년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생률은 많고 사망률은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 청소년들도 주도하는
민중 항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걸 엄청 강력한 무력으로 압박을 하면서 진압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이제 그러면서 더더욱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응어리가 졌겠죠. 그래서 이제 하마스라는 단체가 이때 생기기도 한 겁니다. 이 하마스는 어떻게든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영토를 지켜내겠다, 이스라엘과 협상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극단주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이후에 1991년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이 소련에서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갈등은 심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제 갈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당시 국제사회의 어떤 협조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자치 정부를 좀 인정하는 그런 오슬로 협정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양측이 좀 협상을 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영토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당시 이 협정을 주도했던 이스라엘 총리였던 라빈 총리가 암살을 당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내부에서는요, 여전히 극단주의 세력이 많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냐?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극단적인 어떤 정책을 쓰는 사람이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정권의 유지, 그리고 자신 어떤 권력의 기반 자체가 그런 데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강경 진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네타냐후가 트럼프까지 자극을 해서 이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스라엘과 원래 친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란이 여기 멀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친미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미 성향을 갖고 있었던 팔레비 왕조가 이제 몰아내게 되었고, 1979년에 이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혁명이 호메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완전 이슬람 근본주의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 미국과 정반대 노선을 걸으면서 이제 반미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반미 쪽으로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같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극단주의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요, 왜 저기 바다 건너 미국이 지금 상관을 하는 거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당연히 신경 안 쓰고 싶겠죠. 근데 이제 미국 안에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에 또 많이 가게 되면서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는 선거권자가 됩니다. 한 40만 명 이상이라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무시할 수 없었던 미국 대통령, 그리고 정부, 그리고 그 많은 막대한 자금을 이 미국 정부에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친미 성향을 친이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도 선거 자금을 이들에게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름은요, 여러분, 지금 서한지구에서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토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이것마저도 없애겠다, 모든 걸 점령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민족의식이 자극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정말 풀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어떤 냉정한 현실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런 감정의 싸움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복잡한 문제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행평가 때 만나도록 할게요.